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이럴 수가. 2. 한국 공군에 또 속았다. 3. 푸틴 발언. 원문 공개되자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동차 산업에서 토요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사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요타가 전기차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입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의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기술 개발에 있어 다른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많은 도전과 경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상은 토요타가 이 분야에서의 진보를 얻고 점점 커지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 접근하고 정복하는 것이 어렵고 치열한 경쟁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토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E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토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토요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토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토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 개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자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토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토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토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 10자동차 업체의 줌 9곳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CAPA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의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자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1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이그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 권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KUSFS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KUSFS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KUSFS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 위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 위 최대 속도, 500km 위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KUSFS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탐 무인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탐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UAV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탐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딛는 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의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기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여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 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기존 500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500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 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KUSFT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이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KUSFT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B 등 전략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겸허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KUSFT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KUSFS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연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의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2억 km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포브스지는 지난 10월 24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요 국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병합을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의 옛 고토인 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 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시 한러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JERUSALEM 대학 히브리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전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 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이발 각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 분열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 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의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연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초운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남오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